아버지가 그 꼴로 오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요? 냄새나니까 저리 가요. 쾅! 육중한 방화문이 닫히며 아들 진우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복도 센서 등이 파르르 떨며 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70대 노인, 상훈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손자 민재의 생일 선물로 산 5,000원짜리 털장갑이 들어 있었지만 이미 구겨져 볼품없게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상훈은 며칠째 씻지 못한 듯 꾀죄죄한 행색이었습니다. 허름한 등산복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은 그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정년 퇴직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들 진우의 사업 자금으로 전 재산을 털어주고 지금은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신세였지만요. 상우는 아들의 아파트 복도에 쪼그려 앉아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케이크 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로봇 사줬지?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상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상훈은 자신이 그저 아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도는 일, 버려진 박스를 줍고 빈 병을 챙기는 것이 전직 교장 선생님의 유일한 루틴이었습니다. 가끔 옛 제자나 동료를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는 비참함. 그럼에도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 하나만을 위안으로 삼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상훈에게 두툼한 이불 보따리 하나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이가 요즘 사업 때문에 많이 예민해서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날 추운데 덮으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미정은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상우는 며느리가 준 이불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단순한 솜니불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불 속에 뭘 넣었나? 상우는 보따리를 들고 비틀거리며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상훈의 얇은 등산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묵직한 이불 보따리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탄이라는 것을. 상훈이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런 데 올 일 없겠지. 그의 시선이 이불 보따리의 매듭에 머물렀습니다. 매듭 사이로 희미하게 삐져나온 낡은 종이 한 장. 상우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불 세탁 라벨이거나 영수증 쪼가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묻어두었던, 아니 묻혔다고 믿었던 진실의 파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몰래 건넨 이불 보따리. 그 속에 숨겨진 50년 전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충격과 눈물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상우는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와 젖은 이불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가득한 곰팡이 냄새가 며느리가 준 섬유유연제 향기와 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훈장, 교육 공로상, 그 금빛 훈장은 이제 녹슬어 상훈의 처지처럼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50년 전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내 인생은 조금은 조용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상훈의 인생은 늘 태풍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1974년 겨울, 첫 발령지였던 시골 분교 근처의 행복보육원. 상훈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상훈의 아내는 불임 판정을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하나만 입양하면 안 될까? 아내의 간절한 부탁에 상훈은 보육원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유난히 눈이 맑고 총명했던 아이, 진우. 원장 수녀님은 진우가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상훈은 진우를 입양하기로 결심했고 아내는 진우를 친자식처럼, 아니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진우는 부부에게 축복이자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자라면서 갈등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똑똑했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교장이라면서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남들처럼 과외도 좀 시켜주고 그러지. 사춘기 시절 진우가 던진 말은 상훈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상훈은 홀로 진우를 뒷바라지했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유학을 보냈고 돌아온 진우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집까지 팔아주었습니다. 상훈은 믿었습니다. 내가 진우를 구원했다.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니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것이 상훈이 5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신념이었습니다. 자신은 은인이고 진우는 빚진 자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그래서 진우의 냉대도 불효도 내가 좀 더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견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월세 석 달 밀린 거 알죠? 이번 주까지 안 주면 진짜 방 빼야 해요. 보증금은 이미 다 까먹었고 당장 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진우는 상훈을 짐 취급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낳아주길 했어. 제대로 밀어주길 했어. 술에 취해 진우가 내뱉었던 그 말이 상훈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상훈은 며느리가 준 이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불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종이. 무심코 끄집어낸 그 종이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훈이 보육원 마당에서 어린 진우를 안고 찍은 사진. 그런데 사진 뒷면에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 1 10 빼앗긴 날. 빼앗긴 날. 입양한 날이 아니라 누가 쓴 걸까? 진우일까? 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진우가 사춘기 때 반항심으로 쓴 낙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너무 오냐오냐해서 괴물을 만든 걸까? 상훈은 사진을 앨범 속에 끼워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빼앗긴 날이라는 단어가 상훈이 평생 믿어왔던 구원의 서사를 산산조각 낼 뇌관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하방은 냉골이었습니다. 상우는 며느리가 준 이불이라도 덮고 자려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불 한쪽 귀퉁이가 유난히 묵직하고 딱딱했습니다. 뭐지? 핫팩이라도 넣어줬나? 상우는 실밥이 터진 이불솜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뭉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풀어보니 5만 원권 현금 뭉치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낡고 누렇게 변한 아기 베넷 저고리 하나. 베넷 저고리에는 1974, 12, 25 행복 보육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자수로 놓여 있었습니다. 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행복 보육원. 이건 진우가 보육원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상훈이 입양할 때 원장 수녀님이 챙겨주었던 유품. 분명 상훈은 이 옷을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다가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며느리의 이불 속에, 아니, 진우의 집에서 나온 걸까요? 그때 베넷 저고리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글씨였습니다. 아버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우 씨가 사업 자금 때문에 아버님 명의로 된 마지막 생명보험까지 해지하려고 해요. 이 돈 가지고 멀리 떠나세요. 제발이요. 그리고 이 베넷 저고리 진우 씨 금고에서 발견했어요. 아버님이 주신 건가요? 진우 씨가 이걸 밤마다 꺼내보며 울더라고요. 상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진우가 내 명의의 사망보험금까지 노리고 있다니. 그리고 밤마다 이 베넷 저고리를 보며 울었다니. 돈만 밝히는 냉혈한인 줄 알았던 아들에게 이런 이면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훈은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진우 이놈이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 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상훈의 시선이 베넷 저고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베넷 저고리 안감에 낯선 이름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석? 이명석?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진우의 본명이 김진우가 아니었던 걸까? 혹시 진우가 친부모를 찾은 걸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걸까?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낳아주길 했어. 제대로 밀어주길 했어. 그때는 술주정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넌 내가 다 아는 줄 알지?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상우는 500만 원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돈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부자 관계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낡은 베넷 저고리. 상우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의 전모는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내일 당장 진우를 만나야겠다. 가서 물어봐야겠다. 내가 감추고 있는 게 뭐냐고. 그래도 아직은 어떻게든 될 줄 알았습니다. 오해라면 풀면 되고 돈 문제라면 내가 빌어서라도 막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우는 베넷 저고리와 500만 원을 들고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상훈의 눈은 퀭했고 옷차림은 어제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지만 상훈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 보러 왔어. 비켜. 사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상훈. 진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버지, 여긴 또 웬일이세요? 경비 안 부르고 뭐 했어? 진우가 인터폰을 들려하자 상훈이 다가가 베넷 저고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내 금고에서 나왔다더라. 그리고 이거. 상훈은 500만 원 뭉치도 던졌습니다. 내 처가 주더라. 내 보험 해지하고 떠나라고. 내가 시킨 거냐? 나 죽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미정이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그래요. 보험 해지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거 아들 사업 살리는 셈 치고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웠다고요? 고아원 안 보낸 거 하나로 유세 좀 그만 부리세요. 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어요? 남들 다 가는 유학, 아버지 자존심 세우려고 보낸 거잖아요. 내 인생, 아버지가 다 망친 거라고요. 진우는 베넷 저고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딴 걸레 같은 건 왜 들고 와서 난리예요? 냄새나게. 상우는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은 베넷 저고리를 소중히 여긴 게 아니었나? 그럼 며느리의 편지는 뭐지? 밤마다 울었다는 건? 상훈이 쓰레기통에서 베넷 저고리를 다시 꺼내려 하자 진우가 상훈을 밀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상훈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XX 흥신소 마이너스 이명석 소재 파악 보고서. 상우는 찰나의 순간 그 이름을 봤습니다. 어제 베넷 저고리 안감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이명석. 진우가 친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키워준 아버지를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상우는 확신했습니다. 저놈이 친애비를 찾아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보험금은 핑계고 진짜 목적은 핏줄 찾아 떠나는 거구나.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상훈. 이 나쁜 놈아. 천벌 받을 놈아. 상훈의 절규가 회사 복도를 울렸습니다. 회사 밖으로 쫓겨난 상훈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훈은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상훈은 주머니 속 젖은 베넷 저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이명석, 그 이름이 누구인지, 진우가 왜 그를 찾는지 내가 직접 밝혀내겠다. 상훈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그곳에서 상훈은 마지막 진실을 향해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숨겨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그친 뒤 더러운 오물들이 드러나듯 상훈이 50년간 감춰왔던, 아니 감춰졌다고 믿었던 진실들이 참혹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상훈은 젖은 몸을 이끌고 무작정 행복 보육원이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폐허가 된 곳.
그 근처 허름한 주택에 아직 90세가 넘은 전 원장 수녀님이 살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베네 저고리를 품에 안고 수녀님을 찾았습니다. 수녀님, 저 상훈입니다. 1974년 크리스마스에 입양했던 진우. 그 아이 친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명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늙은 수녀님은 흐릿한 눈으로 상훈을 바라보더니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입원 기록부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선생님, 언젠가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수녀님이 펼친 기록부,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입소자 이진우 부 이명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충격적인 메모. 1975, 1, 10. 김상훈 선생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데려감. 친부 이명석이 뒤늦게 찾아왔으나 이미 아이는 사라짐. 상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녀님, 이게 무슨... 제가 입양할 때 분명 버려진 아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수녀님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때 보육원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키우는 게 아이에게도 낫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하느라 딱 한 달만 맡아달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상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납치범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이를 사랑했던 아버지에게서 억지로 아이를 떼어내 자신의 욕심을 채운 도둑이었습니다. 진우가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겉돌았던 이유. 사춘기 시절 진우는 우연히 친아버지가 보육원에 남긴 쪽지를 봤던 것입니다. 진우야,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미안하다.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겼다는 것을. 그리고 상훈이 자신을 구원했다며 생색낼 때마다 친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상훈에 대한 증오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진우의 책상에 있던 이명석 소재 파악 보고서. 그것은 상훈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진우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이불 속에 넣어준 500만 원. 그것은 진우가 몰래 모은 돈이 아니라 진우가 친부 이명석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마련했던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을 상훈에게 주며 진우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상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도둑질했어. 그 아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쳤어. 빗물에 젖은 기록부 위로 상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헌신적인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50년의 세월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겪었을 혼란과 고통, 그리고 가난한 친부 이명석이 겪었을 상실의 아픔, 그 모든 무게가 상훈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상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젖은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베넷 저고리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죄의 증거였습니다. 절망의 끝자락. 상훈은 베넷 저고리 주머니에서 딱딱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하나. 진우의 글씨였습니다. 이명석, 1948년생.
부산 XX 호스피스 병동. 말기암, 면회 거절함. 진우는 친아버지를 찾았지만 차마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키워준 아버지 상훈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병든 친부를 볼 면목이 없어서였겠지요. 상훈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명석, 그 사람에게 그리고 진우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부산으로 가는 기차 창밖의 노을이 유난히 붉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려놓아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로. 상훈은 며느리가 준 500만 원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 아니라 진우와 그의 친아버지 이명석을 이어줄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상훈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진우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하나. 아버지, 어디세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우의 문자는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50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끈이었습니다. 상훈은 답장을 보내는 대신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 해결하마.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상훈은 곧바로 XX 호스피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이드 갈등 억영제적 파탄은 여전했지만 상훈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50년 전 꼬인 매듭을 푸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명석, 상훈보다 더 늙고 초라해 보이는 남자. 상훈은 그 앞에 섰습니다. 이명석 씨. 명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동공이 상훈을 향했습니다. 누구? 시오? 상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0년 전 당신 아들을 훔친 사람입니다. 김상훈입니다. 명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 하지만 명석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셨구려. 우리 진우 잘 키워주셔서 고맙소. 상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행복을 훔쳤습니다. 명석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상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가난해서 그 아이 굶겨 죽일 뻔했소. 선생님 덕분에 의사도 되고 사장도 됐다고 들었소. 그거면 됐소. 내 아들. 사람 구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소. 그때 병실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진우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뉴스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상훈은 명석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상훈은 주머니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내 명석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거 진우가 평생 간직해온 겁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요.
명석은 벤의 저고리를 냄새 맡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상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우를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소리 들으셔야죠. 상우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부산이다. 와라. 내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그날 아침 상우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명석의 곁을 지키다 잠이 든 것입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센서 등 불빛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우와 며느리 미정, 그리고 손자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봐라. 내 아버지다. 진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불렀습니다. 상훈이 아닌 명석을 향한 첫 마디였습니다. 명석이 힘겹게 눈을 뜨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새끼, 많이 컸구나.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진우는 침대 옆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50년의 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우가 상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진우는 상훈을 명석의 침대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분 다 제 아버지입니다. 진우는 상훈과 명석의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낳아주신 아버지, 키워주신 아버지.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저도 없었어요. 며느리 미정이 상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상훈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울음바다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손자 민재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상훈에게 털장갑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져주려고 사신 거죠? 고마워요. 쭈글쭈글해졌던 그 5,000원짜리 털장갑. 상우는 민재의 손에 장갑을 끼워 주었습니다. 그래. 생일 축하한다. 우리 강아지. 털장갑과 베넷 저고리가 이제는 사랑과 화해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칠 후 명석은 진우의 손을 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상우는 상주가 되어 명석의 장례를 진우와 함께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진우의 회사 직원들과 상훈의 옛 제자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힘내십시오. 상훈과 진우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나 원망의 벽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다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훈이 복도에 쪼그려 앉아 있지 않습니다. 진우의 집 거실,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상훈은 더 이상 낡은 등산복 차림이 아닙니다. 깔끔한 니트 카디건을 입고 민재가 끼워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 그래, 꿀맛이다.
식사 후 상우는 진우와 함께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진우가 상훈의 어깨에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줬던 그 이불과 비슷한 무늬의 담요입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낚시 가실래요? 민재도 데리고요. 낚시? 좋지. 내가 왕년의 낚시왕이었다. 두 사람은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명석의 유품으로 받은 시계였습니다. 멈춰있던 시계를 진우가 고쳐주었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상우는 질문에 스스로 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요. 내가 틀렸던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린 다시 만났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상우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내 아들 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 상훈의 낡은 교육 훈장 옆에 명석의 젊은 시절 사진과 진우 가족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지만 집안은 사랑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훈 선생님과 진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의 오해와 비밀도 진심 어린 용기와 사랑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원망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인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가족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따뜻한 물 한 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